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대비 빈출 내용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제 2과목과 관련된 25년 출제됐던 문제 10문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과학 2과목의 두 번째 강의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설비의 안전성, 효율성,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경제성을 향상한다. 이 말도 좋은 말이에요. 인간 능력의 극대화를 요한다. 인간 능력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작업하기 편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의 가동률을 향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설비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겠다. 이것이 인간공학의 목적이냐? 그것은 아니죠. 인간이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부수적으로 설비의 가동률을 높일 수는 있겠죠. 부수적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안전성과 효율성,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이 세 가지가 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했으니까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인간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이다. 이 세 가지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2번입니다.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양립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립성의 종류 네 가지 보면, 개념적 양립성, 우리가 신호등을 가장 대표적으로 봅니다. 빨간색은 건너지 말아라, 파란색은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색깔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를 이용해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성적 양립성은 없죠. 운동적 양립성, 공간적 양립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였죠? 양식 양립성 또는 형식 양립성, 이렇게 부르는 게 네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양립성의 정의가 뭐냐? 양립성은 인간과 체계에 주어지는 반응, 자극이 인간의 기대하고 틀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하고 일치되는 거. 그래야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체계에 주는 자극이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신호를 줘버리면 착각을 많이 하겠죠.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립성은 그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를, 또 운동 방향을, 또 공간의 배치를, 또는 형식이나 양식을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게끔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번 문제 양립성의 종류, 간단하게 종류 물어봤으니까 감성적은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종류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번입니다.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체 측정, 인체 계측,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인체 계측은 크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는 키, 또 팔 둘레, 어깨 둘레, 가슴 둘레, 팔 길이, 다리 길이, 앉은 키, 이런 걸 쟀잖아요. 그때는 움직이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런 계측을 뭐라고 하냐면 정적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는 움직임이 있는 작업을 하잖아요. 내 몸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측정하는 것을 동적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체 측정은 동적, 정적 측정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동적 측정에 의해서 나온 치수를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나온다 그래서 기능적 치수라고 부릅니다. 정적 측정은 인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구조적 치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작업을 할 때니까, 기능을 수행할 때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인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측정하는 치수. 그래서 인체 측정은 동적, 정적 측정 두 가지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인체 측정학은 인체의 생화학적 특징을
다룬다. 인체의 생화학적 특징을 다룬다. 이 말이 잘못됐죠? 자세에 따른 인체 치수의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한다. 자세에 따라서, 작업하는 자세에 따라서 인체 치수는 변합니다. 측정 항목의 무게, 둘레, 두께,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측정 항목의 무게, 둘레, 우리 가슴 둘레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께, 길이, 이런 것들이 무슨 치수와 관련되어 정적 치수,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옳은 것은 했으니까 이 옳은 문제는 문항은 1번만 옳은 문항이 되겠죠. 인체 측정은 동적, 정적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상식선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지식을 습득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이제 간단한 문제죠. 인간기계 체계의 종류 세 가지는 수동, 반자동, 기계와 자동 체계. 반수동이라고 했는데 반수동은 없죠. 기계와 체계가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반자동 체계,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인간기계 체계는 세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수동, 반자동, 자동, 또는 기계화, 반자동과 기계화가 같은 말이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자, 5번입니다. FTA 논리 게이트 중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게 뭐냐? 입력과 반대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과 반대로 나오는 게이트를 우리가 부정 게이트라고 부르죠. 부정한다는 이야기죠. 부정. 그래서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 입력이 없으면 출력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게이트입니다. 부정 게이트.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정사각형으로 해서 부정 게이트 이렇게 부르고요. 자, 억제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억제 게이트는 억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입력 사상이 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 겁니다. 억제가 돼서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출력이 나오는 그런 게이트를 억제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베타적 오화 게이트, 우선적 엔드 게이트. 요 두 가지는 우리 시험에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요 게이트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화 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화 게이트는 이렇게 오목하게 그립니다. 엔드 게이트는 밑에가 평평하죠. 이렇게 평평하게 그린 게 엔드 게이트예요. 근데 베타적 오화 게이트는 입력 사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출력이 베타적 오화 게이트라는 말의 의미는 입력 사상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오화 게이트는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출력이 나옵니다. 이것 또는 이잖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출력이 나오고 두 개 들어가도 출력이 나오고 세 개 다 들어가도 출력이 나오는 게 오화 게이트예요. 근데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베타적 오화 게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달아서 여기가 1번, 2번 입력, 3번 입력 세 가지 입력 사상이 있을 때 여기 조건에가 베타적 오화 게이트는 동시 발생 안 한다. 동시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출력이 나오려면 셋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야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출력이 안 나와요. 세 개가 들어가도 안 나와요. 하나만 들어가야 출력이 나옵니다. 1번이 가든가 2번이 가든가 3번이 가든가 하나만 들어가야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이름이 베타적 오화 게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인 그냥 오화 게이트는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이 입력만 있으면 출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입력 사상이 세 개가 있을 때 여기 조건에가 뭐라고 써졌냐면 여기에 우선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력이 1번, 2번, 3번 순으로 들어와야 출력이 나온다. 1번, 2번, 3번이 순서대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우선적 엔드 게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게이트가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옆에 달립니다. 조건이 달리게 되면 우선적이구나 베타적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의 종류. 우리 FTA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FTA 결함수 분석에서는 이렇게 게이트의 종류 물어보는 거, 또 여러 가지 컷셈 물어보는 거, 확률 구하는 거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FTA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되고.
6번입니다. 예비위험 분석에서 식별된 사고의 범주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예비위험 분석, 우리는 요 이름만 한번 들어보고 지금 우리 빈출 내용에서 이름만 들어보고 넘어왔어요. PHA. 예비위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위험 분석은 정성적 평가를 하거든요.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수치화를 못 시켜요. 수치화를 못 시키는데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 보통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고의 범주를 어떻게 나누냐 이걸 알고 있는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범주를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범주 또는 위험성의 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테고리라는 말 씁니다.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씁니다.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카테고리 1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위험을 우리가 파국이라고 부릅니다. 파국. 그 다음에 카테고리 2를 그 다음으로 위험한 중대. 그 다음에 한계적이다. 그 다음에 4는 그 위험의 크기가 무시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 1이 가장 큰 위험을 나타내고 4가 가장 작은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4가지 범주로 위험성, 예비위험 분석에서는 4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무, 한, 중, 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4가지 볼까요? 무시죠. 무시인데 무시가 있습니까? 무시란 말은 없죠. 무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는 없고 그 다음에 한계적이다. 한계적이다 있죠? 그 다음에 중대하다. 크리티컬하다. 그 다음에 파국적이다. 카타스트로픽해서 파국적이다. 그러면 여기가 빠지고 뭐가 돼야 돼요? 예, 무시가 돼야 됩니다. 무시. 예, 수용 가능이 여기에 있는 4가지 범죄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비위험 분석에서 사용하는 위험의 범주를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냐? 알고 있냐? 물어본 겁니다. 요거 기억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 PHA에서도 이 PH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성의 크기 4가지를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어떤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10kcal per minute일 때 60분 작업 시 포함되어야 하는 휴식 시간은 몇 분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쉬는 시간을 구하는 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휴식 시간 구하는 식 60분이 기준이잖아요. 네, 1시간이니까 60분, 1시간 동안의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으로 바꾸니까 60분이 되고요. 거기다가 2-4나 5입니다. 4나 5인데 여기가 4가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1.5 이렇게 식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문제에서 여기가 1.5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졌죠. 휴식 중 소비되는 에너지가 1.5.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에너지 소비량의 상한은 5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5 값이 여기에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0분은 60분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값이 여기 2 값 하나잖아요. 2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네요. 요 2가 실제 작업 시 소비되는 에너지예요. 자, 보니까 휴식 중 소비량, 그 다음 기초대사를 포함한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5로 한다라고 돼 있고 어떤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10을 소모한다 그랬죠? 요 10이 여기에 있는 이 값입니다. 실제 작업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10kcal가 소모된다. 1분당. 그래서 10, 그래서 60, 10, 마이너스 5,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5잖아요. 5, 6, 30에서 300이 되고요. 여기는 8.5가 되죠. 8.5. 그래서 300을 8.5로 나눈 값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8.5로 나누면 8, 4, 8에 32, 3, 8에 24. 그래서
38에 24니까 30 몇 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휴식 시간 구하는 문제, 이 문제도 우리 시험 보면 계산 문제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작업자에게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업의 강도가 세면 작업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 값이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휴식 시간은 더 많이 부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의 강도가 얼마나 되냐, 이거에 따라서 휴식 시간도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7번 문제였고요. 중요합니다. 작업의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에 따라 분류된다. 분류 기간 중 작업의 에너지 대사율은, 자, 중작업의 에너지 대사율 했습니다. 에너지 대사율을 우리가 RMR로 표시합니다. 작업 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작업 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우리가 앞에 안전관리론에서 간단하게 언급이 됐죠. 이 에너지 대사율 RMR 값이, 자, 0에서 2 RMR, 2에서 4, 4에서 7, 7회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0에서 2까지는 가벼운 작업이라고 했죠. 가벼운 작업이라 해서 경작업 이렇게 불렀고, 2에서 4가 되면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작업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4에서 7은 여기도 중작업인데 여기는 무거울 중작업이다 해서 무거울 중자를 썼죠. 무거울 중작업을 썼고, 7 이상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기계화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했던 기준입니다. 이것을 에너지 대사율 해가지고 우리가 이 범위를 알고 있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이 아니라 무거울 중이잖아요. 무거울 중 작업이니까 4에서 7 RMR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 구분을 알고 있냐 물어본 것이 되겠습니다. RMR과 관련된 기준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9번입니다. 조절 범위에서 수용하는 통상의 범위로 맞는 것은, 조절 범위에서 수용되는 통상의 범위. 그래서 뭐 5% 이렇게 쭉 주어졌는데, 여기가 이 조절 범위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용어죠? 인체 계측을 하잖아요. 인체 계측을 하게 되면 이것을 활용하라 했잖아요. 활용 또는 응용하라 그랬잖아요. 응용 원칙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하는 원칙은 세 가지 있죠. 최대치를 적용하냐, 최소치를 적용하냐, 그 다음에 평균치를 적용하냐, 조절 범위를 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최대치는 상위 몇 %라고 했죠? 상위 5%, 최소치는 하위 5%, 작은 값의 5%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조절 범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최대치는 상위 5%, 하위 5%니까 이 사이 값이 돼요. 그래서 5%에서 95%,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조절 범위를 둔 의자나 책상이나 이렇게 도구를 만들게 되면 5에서 95% 사이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절 범위는 5%에서 95%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조절 범위에서는 수용하는 통상의 범위가 몇 %를 포함하냐 그랬어요. 얼마에서? 5에서 95%. 이 범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최대치와 최소치가 상위 5%를 기준으로 한 거, 하위 5%를 기준으로 한 거. 그래서 우에서 5% 빼고 아래서 5% 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절 범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입문 딱 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출입문을 설계할 때는 상위 몇 %를 기준으로 한 출입문의 높이를 결정하냐. 상위 5%에 해당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출입문의 높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의자의 좌판의 높이는요. 의자 앉을 때 엉덩이가 맞닿는 부분이 의자 좌판이잖아요. 이 좌판의 높이는 키가 큰 사람, 다시 말하면 5금 높이, 바닥으로부터 5금, 5금이라고 한 것은 무릎 뒤에를 이야기합니다. 무릎 뒤까지의 높이, 발바닥에서 바닥에서 무릎 뒷부분까지의 높이가
긴 사람을 기준으로 의자의 높이를 결정하겠어요? 좌판의 높이를 결정하겠어요?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좌판의 높이를 결정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입문은 키 큰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작은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자 좌판의 높이를 오금의 길이가 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작은 사람이 앉으면 발이 땅에 안 닿을 수 있죠. 그래서 의자를 앉았을 때 발이 허공에 떠 있는 게 가장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좌판의 높이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좌판 높이는 최소치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의자를 더 좋게 만들려면 조절 범위를 두면 된다 그랬죠? 조절 범위를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조절 범위가 어려우면 의자 좌판의 높이를 우리가 얼마로 해야 돼?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 사용자들의 성인이면 성인, 학생이면 학생,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이렇게 각 대상을 기준으로 그중에서 가장 오금이 작은 사람들 중에서 하위 5%에 해당되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5번째 5%에 해당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좌판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자 좌판은 최소치예요. 출입문은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자, 의자는 조절 범위가 되어 있는 의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절 범위가 가장 좋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조절 범위가 없는 의자를 만들 때는 좌판의 높이는 작은 치수, 최소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 최소치는 하위 5%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에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작업을 측정하는 도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신적 작업, 근전도, 우리가 기호로는 EMG 이렇게 부릅니다. EMG 이렇게 부르는데 근전도는 근육이잖아요. 근육의 전이차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뇌파도 EEG라고 부릅니다. EEG. 뇌에 있어서의 정기적인 위치를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뇌파도는 육체적 작업한 사람과 정신적 작업한 사람 둘 중에 어디에 더 적합할 건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뇌파에 대한 내용은 정신적 작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맥 지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부정맥 지수 이렇게 불렀는데 이 부정맥이라는 말도 정신적 작업과 관련됩니다. 정신적 작업. 자, 정신적 작업에 의해서 혈액의 순환과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멸융합 주파수, 우리가 플리커 테스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같은 말이 플리커 테스트. 이 플리커 테스트는 빛의 깜빡거림을 이용을 해서 빛의 깜빡거림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실험자의 눈앞에다가 전구를 하나 켜놓고요. 이렇게 전구를 하나 켜놓고 여기에 이렇게 된 합판을 앞에서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고요.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 불빛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판과 판 사이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판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불빛이 이 사람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 판이 이렇게 돌면 빛이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을 돌리게 하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회전하는 회전수를 빠르게 하면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쳐 있는 사람은 이 회전수가 얼마 빠르지도 않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빨리 말한다 이야기예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속도를 더 높여야지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회전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지쳤냐 또는 지치지 않았는지를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정신적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근조 답은 쉽게 찾겠어요. 근육을 이야기하니까 정신적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육체적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측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마다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되겠는데, 육체적 작업에서는 군전도도 있고요. 육체적 작업에는 군전도, 산소 소비량, 아까 아침에 우리가 나왔던 RMR, 에너지 대사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군전도를 포함해서 육체적 작업의 피로도를 측정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정신적 작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빈출 내용 제가 1강에서, 2과목 1강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나와 있지만, 거기서 더 깊이 나온 것들은 설명을 못한 부분도 문제에서는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더 챙겨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5년 기출문제, 샘플 문제 10문제 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